지난 25년간 한일 주교 교류 모임 여정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한일 주교들은 화상 만남을 통해 친교와 일체의 여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봉제에서 성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각계 반응이 엇갈립니다. 입장 차이를 짚어봤습니다. 등단 50년을 맞아 시집 슬픔이 택배로 왔다를 펴낸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주교교류 모임 25년의 여정을 담은 기념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한일 주교들은 화상 만남을 통해 앞으로도 친교와 일체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걸어온 25년 친교와 일체의 여정, 한일 주교 교류 모임 25주년 기념 자료집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한일 양국 주교단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온 25년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이를 기념해 양국 주교회의 의장 주교를 비롯해 한일 주교 교류 모임 담당 주교들이 화상을 통해 서로 만났습니다. 한국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먼저 12구 참사로 아파하는 한국민들에게 기도와 위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신실한 기도와 위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양국 주교회의 의장 주교는 25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을 기뻐하며 한일 주교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임을 통해 양국의 주교님들이 신앙 안에서 역사적인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의 복음화 과제를 나누며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しかし今は私たち同士の共通理解のことをさらに乗り越えて、次にアジアの中で司教様方の他の国の司教様方のモデルとなる対話のモデルとなるような交流会に育て上げることができたと感じています。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시작된 건 1996년 한일 교과서 문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첫 모임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8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24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25번째 모임은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친교와 일체의 상징인 2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었던 건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집에는 24차례 진행된 모임 기록과 참석한 주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한 사료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그동안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를 발행하는가 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는 등 5차례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 주교들의 교류와 모임을 통해 얻은 결실은 피데이 도눔이라 불리는 선교 사제들을 일본 교회에 더 많이 파견한 것입니다. 한일 간의 교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파견되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상 만남 이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대교구 유경천 주교는 비록 일본 교회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작지만 강한 신앙심의 표양이란 점에서 한국의 신앙인들이 배울 게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는 작아도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굉장히 특색 있게 일본 사회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러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25번째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내년 11월 일본 도쿄 대교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달 말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각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계 연구 방향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격차 해소와 일자리 유지, 공정성인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호봉제, 즉 연공급제에 성과급제를 더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상승하는 지금의 연공급제가 청년의 신규 채용과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임금체계 개편안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봉급을 적게 받는다거나 또 열심히 안 하지만 나이 때문에 봉급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면 결국 기업은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결국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재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서 보편화된 연공급제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2차 노동시장에서는 아예 임금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거기다 무임금체계 사업체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적정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 이중 노동시장이 심한 이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직무급 체계가 나름대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적 임금 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임금 소득만으로 충당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연금급제가 직무급제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점이 있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성과급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성과는 또 어떻게 측정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직무급이 됐건 직무성과급이 됐건 우리나라의 이 급여 체계에는 연금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베이스가 되는 기본급 자체가 작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1명을 기록했죠. 그런데 정규직 여부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확률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가운데 3.06명이 결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100명 가운데 5.06명이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도 혼인율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1.43배 높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율뿐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율 정책의 전환과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존의 출산율 정책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 조건이 결혼이다만큼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이제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죠.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이 등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등단 반세기를 기념하는 시집엔 슬픔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겼습니다. 정호승 시인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명동성당,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성자가 바보가 되는 곳, 돌멩이도 촛불이 되는 곳, 촛불이 다시 빵이 되는 곳,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가 찾아오는 곳,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가 찾아와 무릎 꿇는 곳, 종을 잃은 종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곳. 늦가을 정취가 가득한 명동대성당 들머리에 신앙송이 울려 퍼집니다. 정호승 시인은 자신의 시가 적힌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시비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 시비를 통해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떤 그 실천적인 어떤 사랑의 의미, 그 바보의 정신을 한번 가슴 깊게 성찰해 보는 것이 저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등단 50주년은 7순을 넘긴 정호승 시인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시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시를 쓰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엔 슬픔에 대한 사유가 깊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슬픔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시집 제목도 슬픔이 택배로 왔다입니다. 슬픔과 택배를 연결지은 모티브가 돋보입니다. 슬픔이라는 택배만은 우리가 반송시킬 수 없다.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곧 운명이라는 택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시기, 정호승 시인은 슬픔을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슬픔은 그 공동체 전체가 나누면 조금씩 좀 슬픔의 크기가 있다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슬픔의 무게가 있다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아온 반세기, 시를 쓰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디에서 삶의 가치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정호승 시인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시인인 제 입장에서는 시는 나의 기도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본당 성가대 활성화를 기원하는 가톨릭 성가 페스타가 19일에 열립니다.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림동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최양업홀에서 가톨릭 성가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가톨릭 성가 페스타는 1부 특강에 이어 2부 경연, 3부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1부에선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장 이상철 신부가 가톨릭 성가와 대중음악을 주제로, 또 성가 가수 김상균 교수가 아버지를 주제로 각각 특강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선 서울대교구 양원본당 임마꿀라따 성가대를 비롯해 의정부교구 대화동 본당 세로핌 성가대 등 14개 본당 성가대의 경연과 시상도 열립니다. 가톨릭 성가 페스타는 가톨릭 성가 합창단의 연주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